안녕하십니까. 처음 뵙겠습니다. 박성호입니다. 네. 저기 1부부터 계셨던 분들 계시죠? 네, 몇 분이나 계세요?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자녀분들이 굉장히 힘들게 공부하는 거 좀 느껴보셨어요? 네, 힘드시죠? 1시간 반 계셔보니까. 자, 제가 이제 2부 진행을 할 건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릴 거는 앞에서 소개하신 것처럼 이 예비고1 과정하고요. 중3 예비고1 과정을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전략적인 측면하고요. 실제로 어떻게 바뀌는 건지 이런 정보를 좀 드리면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 첫 번째 내용은요. 이제 예비고 영어 학습 전략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고등 영어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지금 환경이 엄청나게 바뀌었는데요. 바뀌었다라는 얘기는 많이 들으시는데 거기가 어떤 정도로 바뀌었는지 이런 거에 대한 정보들이 좀 많이 부족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좀 집중적으로 좀 다뤄볼까 합니다. 자, 일단은요, 제 양력은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첫 번째 제가 요 순서대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변화하는 대입제도에 관한 이야기들을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가능하면 영어 중심으로요. 두 번째는 대입 목표 달성을 위해서 예비고 학습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그러면 겨울방학에는 뭘 해야 되느냐. 요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하나둘씩 좀 짚어드릴까 합니다. 자, 첫 번째요. 변화하는 대입제도에 관한 이야기들을 좀 해볼게요. 2015학년도 이후에요. 대입제도가 바뀌는데요. 그게 지금 예비고1까지는 적용이 그대로 됩니다. 그대로 되는 거고요. 그 이후로 넘어가도요. 아직 발표는 안 났지만 흐름이라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앞으로 흐름은 비슷하게 갈 겁니다. 그런 내용들을 좀 말씀드릴 건데요. 이제 보시면 이제 넘어가네요. 일단은요. 기존에는 이게 논술 우수자, 학교 생활 우수자, 수학 능력 우수자, 미래형 인재, 사회공헌 배려자, 예체능 우수자 해갖고요. 이 수시가요. 이제 수시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수시가 무려 작년 같은 경우에 입시 지도할 때 보니까 1700개 넘게 나온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1700개가 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잘만 찾아가면 공부 외적으로도 대학을 갈 수 있는 방향들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없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입학사정과제니 이래서 굉장히 많은 수가 공부 외에 다른 특기로 갈 수 있는 것처럼 좀 과대포장된 부분은 있어요. 근데 분명히 어떤 특정한 특기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그 중에서 잘하면 갈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어떤 식으로 바뀌냐면요. 논술 위주 전형, 학생부 교과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 실기 위주 전형 이렇게 바뀝니다. 그런데요. 지금 생각을 하셔야 될 게 요 실기 위주 전형이라는 거는요. 정확하게 예체능 학생들 얘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지금 예체능 쪽에 미술을 하든 음악을 하든 아니면 체육을 하든 그게 학습 목표, 그게 대학 진학 목표가 아닌 친구들은 요거는 지금 해당 사항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를 보세요. 자, 논술 위주 전형, 학생부 교과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요 학생부 교과 종합 할 거 없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적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대학은 성적으로 뽑겠다라는 얘기예요. 이제는. 다른 거 잘하는 아이들 뽑아봤더니 대학에서 수업을 못 따라가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성적이 안 되는 친구들은 안 뽑겠다. 그런데요. 지금 많이 보시는 것이 요 논술 위주 전형입니다. 그렇죠? 요게 성적하고 관계가 없이 아이가 논리적이고 글을 잘 쓰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시죠. 그런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논술 위주 전형을 많이 반영들을 하는데 여기서 조금 간과하면 안 될 부분들이 있어요. 목표 대학이 어디냐라는 얘기죠. 목표 대학이 어디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요. 이 4개 중에서요. 논술 위주 전형은 뺍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지금 예비 고1부터 오셨다 그러면 논술 위주 전형은 빼려고 해요. 왜 그러냐면 얼마 전에 서울대에서 논술 전형 폐지한 거 아시죠? 기사 보셨죠? 그럼 과연 서울대만 폐지를 할까요? 이제 보세요. 폐지는 안 합니다. 왜냐하면요. 사립대학에서 논술 전형 원서 팔아서 벌어들인 돈이 어마어마해요. 100억대가 넘습니다. 근데 그 수입을 폐지하진 않아요. 하지만 실제로 아주 바늘구멍처럼 인원수를 줄일 겁니다. 이게요. 왜 그러냐면요.
모든 대학이 상위권 대학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문제들이에요. 아이들을 갖다가 대학에서 다른 전형으로 뽑아서 수업이 안 되는 경우들. 그거는 논술 전형도 마찬가지였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과감하게 폐지를 했거든요. 이 인원수가 과거에 서울대학 논술 전형으로 뽑는 아이들 인원수가 상당히 많았어요. 이 아이들이 거의 다 정시로 넘어갑니다. 정시로 넘어가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요. 지금 수시에서 정시로 넘어가는 인원수가 늘어난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보시다시피 이 학생부라는 거에서 보면 교과, 비교과 여러 가지 있죠. 근데 비중은요. 역시 교과입니다. 이제는. 학교 성적이 우수해야지만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더불어 말씀드리면 학교 성적만 갖고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최저들 다 있잖아요. 최저 등급들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요거 금년도 겁니다. 2014학년도 거거든요. 참고를 잘 하셔야 돼요. 서울대학교가요. 제가 그냥 혹시 몰라서 S라고 해놨습니다. 그쵸? 그리고 일단 요 순서가요. 뭐 혹시 고대나 연대 나오신 분들 계셔서 왜 순서가 이렇게 돼서 하실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요거 합치면 스카이가 되거든요. 아시죠? 그래서 단어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배열한 것이지 뭐 그 학교 순서를 매긴 건 아닙니다. 그런데요. 그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에요. 보시면 2개 영역 이상 2등급 이내라고 했어요. 2개 영역 이상 2등급 이내라고 했는데 그러면 2등급이요. 쉽게 맞아지는 점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년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지금 보세요. 2개 영역 2등급이 나온 이유가 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 어떻게 돼 있었냐면 원래 2등급이라는 기준은요. 수학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학이 뭐가 있어요? 문이과로 나눠져 있었죠. 나눠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눠진 거에서 2등급은 합쳐진 거에 1등급하고 컷이 같아져 버려요. 그렇죠? 근데 금년도에 어땠냐면요. 국어하고 영어도 나눠져 있었어요. 금년도에는. 국어, 영어가 A, B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해보다요. 최저 등급을 낮게 본 거예요. 근데요. 그러면 가기가 쉬워졌느냐? 최저 등급 맞추기가 쉬워졌느냐? 천만이에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 응시 인원이 줄어들어서 등급이 떨어진 것이지 A, B로 나누다 보니까는요. 실제로는 어때요? 위에서부터 등수를 매겨보면 전년도 1등급하고 등수 똑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게 요 수치에 보시고 요거 2등급 정도면 할만하네?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거꾸로 얘기해서 말씀드리면은요. 이게요. 지금 내년도가 되면요. 이게 또 바뀔 겁니다. 3개 영역 뭐 예를 들면 112 나오게 4등급 이런 식으로 바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입시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한 생각을 좀 개념들을 가지셔야 돼요. 수치에 우리가 속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어차피요. 등급으로 대학 가는 거 아니에요. 석차로 가는 겁니다. 최상위권 대학은. 아시죠? 1등급이라고 다 서울대 가면 좋게요. 서울대 연고대 정원보다 많습니다. 1등급이. 그게 아니란 얘기죠. 그거 보셔야 되고요. 다른 대학들도 제가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고대 같은 경우에도 국어, 수학, 영어 등급 합이 4예요. 그러면 얘네들이 112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왜 이렇게 나오냐면요. 영어 때문에 그랬어요. 이번에. A, B형으로 나눠진 것 때문에. 지금 고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저기 제 동료가 입학처에 있어요. 이 친구들 참 재밌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수한 학교 학생들 뽑을까를 엄청나게 연구를 해요. 보이지 않게 엄청나게 연구를 합니다. 연대도 마찬가지겠죠. 사립대인데. 자,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은요. 이 숫자를 갖다가 굉장히 쉽게 보시면 안 돼요. 이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A, B형이 나눠진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내년도에는 다시 합쳐지죠. 그러면 이 숫자들은 다 올려붙어질 거고요. 이게 그렇게 만만한 수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부분을 좀 염두를 해 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요. 정시 전형은요. 기존에는요. 정시가 많았습니다. 뭐 일반 전형, 학교 생활 우수자 뭐 해서 일반 전형 2개 했는데 이게 종류가 좀 달라요. 일반 전형이라는 것 자체. 근데 일일이 다 제가 설명을 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그냥 했는데요. 지금 넘어가는 게 수능 위주, 실기 위주 전형으로 넘어갑니다. 자, 이제 완전히 이렇게 바뀌는데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실기 위주 전형이라고 나와 있지만 예체능 아이들끼리도 수능 성적은 보겠다는 얘기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다음에요. 수능 위주 전형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요게
예전하고 좀 다른 포인트가 있습니다. 예전에는요. 학교 성적 플러스 수능에서 이런 비율이라는 게 있었어요. 정시에서. 근데 지금 수능 위주라고 발표했다라는 것 자체가 수능 100%의 비중을 늘리지는 않더라도 실제로 학생부 대비해서 반영 비율을 높이겠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참 재밌어요. 수능 50%, 학교 내신 50% 이렇게 해서 정시를 뽑는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굉장히 재밌는 게요. 학교 내신은 9등급이죠. 9개 9등급으로 나눠지잖아요. 그런데 1등급과 2등급 간의 기본 점수를 주고요. 실제로 한 등급 간의 점수 차는 2점 정도밖에 안 줍니다. 거꾸로 얘기하면요. 수능 한 문제 더 맞히면 내신 한 등급이 커버가 돼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과연 학생부 성적이 반영률이라는 게 얼마나 크겠냐라는 얘기죠. 물론요. 산술적으로 얘기하면 1등급하고 9등급은 18점 차이 나겠죠. 1등급하고 9등급하고 같은 학교 지원할까요? 이런 경우는 있어요. 9등급 나온 친구한테 제 예전 고등학교 동창이 그랬는데요. 선생님이 원서 어디 쓰는 거 같더니 아무 데나 어차피 어딜 써도 떨어질 거니까 그냥 원하는 데 써주겠다고 그러셨다 그래서 서울대 쓰고 떨어졌어요. 여전히 그 친구는 그렇게 얘기해요. 저는 서울대 써서 떨어진 사람이라고. 근데 실제로 입학 가능선에서는요. 1, 2등급 선, 2, 3등급 선에서 수능 자기 모의고사 점수 반영해서 돌아다니기 때문에 거기서 그 원서를 쓰기 때문에 실제로 어떠냐면요. 학생부 성적에서 정시로 갔을 때는 크게 비중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능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철저히 준비를 시키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요. 이제 영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게요.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자, 보시면 대입에서 영어의 영향력이 얼만큼 있느냐 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은요. 대학에서는 우리 대학을 입학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과목, 당락을 결정하는 과목이 뭐죠? 수학이죠? 아시죠? 왜 그런지 아세요? 그렇게는 말씀을 들으셨는데 왠지 모르시죠? 그쵸? 왜 그러냐 하면요. 그게 나중에요. 수능을 보고 이 표준 점수로 환산을 하잖아요. 그러면 점수 간 극간 차이가 많이 납니다. 수학이요. 그러니까 영어 100점, 원점수 100점하고요. 수학 이과반 100점하고 이렇게 놓고 보면요. 실제로 영어는 130점대가 나옵니다. 그 표준 점수가. 그쵸? 그것도 난이도 높았을 때 얘기예요. 그래서 등급 간 점수 차이가 좀 벌어졌을 때. 그런데요. 수학 같은 경우에는 편차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140점대가 나와요. 그러면 같은 원점수 100점이라 하더라도 수학을 다 맞은 친구가 유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사실은 거기에도 맹점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수학이 성적이 자기 예상보다 덜 나오면 찾아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영어는요. 수학하고 국어가 다른 과목이 아무리 점수가 좋아도요. 영어 4등급 나오면 원서 쓸 데 없습니다. 제가 영어 선생이라서가 아니라요. 제가 매년 입시 지도를 하고요. 제가 또 구멍을 잘 찾아요. 그래서 제가 가리키는 학교 아이들 중에 그 이제 전교 1등도 원서 잘못 써서 경희대 갔는데 1.2등급짜리를 경희대 같은 과를 보내놓고 막 그러거든요. 그거는 이제 구멍을 막 찾으면 돼요. 근데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요. 영어 점수였어요. 그래서 일단 영어가 안 나오면은요. 영어 점수가 안 되면 이거는 이제 영어를 만점을 받는 거는 뭐 기본적으로 최상위권 대학을 가려면 당연한 거거든요. 당연한 거예요. 그거를 우리 애가 영어가 만점이니까 좋은 대학 가겠지. 그 생각은 버리세요. 국어 수학도 다 잘 나와야지 최상위권 대학을 가요. 그런데요. 거꾸로 우리 아이가 국어하고 다른 거 수학이나 다른 과목 100점이야. 근데 영어가 80점이야. 그러면 좋은 대학은 못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본으로 반드시 갖고 가져야 되는 점수라는 거죠. 그 부분을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자, 보실게요. 자, 일단은요.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문이과 공통 반영 비율이라는 거예요.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요. 문과 같은 경우에는 국어하고 사탐 잘하면 유리하죠. 수학이 조금 처져도 괜찮습니다. 최상위권 대학은 안 돼요. 근데 수학이요. 이 말씀이에요. 아직 지금 예비고일 같은 경우에 문이과 결정을 못 했죠. 1학년 가면서 하잖아요.
그 결정의 기준이 대부분 뭐냐면 수학 점수로 결정을 하세요. 우리 아이가 문과 수학은 다 맞는데 이과 수학 선행 딱 해보니까 점수가 아니에요. 과학을 잘해요. 하지만 이과는 못 갑니다. 왜냐하면 수학 점수가 안 나오면 이과의 최상위권 대학은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때 문과로 전환을 하죠. 문과 쪽을 선택을 해요. 그 다음에 수학을 갖다가 잘하면 이과 쪽으로 갔을 때 다른 과목에 대한 분리점들을 수학을 월등히 잘하면 커버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요. 문과든 이과든 상관없이요. 영어 점수는 무조건 2등이라는 거예요. 반영 비율이. 이과는 수학 1등, 영어 반영 비율 2등, 문과는 국어 1등이라고 치면 국어 사탐 1등이라고 치면 사실은 이제 탐구는 별로 크게 비중을 갖지 않지만 2등은 영어예요. 그러면 간단히 말씀드려서 문과를 가든 이과를 가든 영어가 안 되면 대학은 없다라는 겁니다. 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뭐 영어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학교 내신 할 때요. 학교 내신 할 때 중학교 때도 아마 학교마다 그런 데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고입 자체가 많이 바뀌어서 굉장히 혼란스러운긴 한데요. 특목고 혹시 아이들 지원시키거나 외고나 이런 데 지원시키신 분들 계세요? 제가 좀 얻어가려고요. 그 입시지가 조금 바뀌어서. 그런데 전에는요. 예를 들면 외고 같은 경우에는 영어 점수하고 영어 향상되는 거 이런 중심으로 보고 그 고등학교마다 그렇게 좀 차이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을 드리면 대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대학도요. 계열별로 전공별로 해서 실제로 모든 과목을 반영하는 건 아닙니다. 아시죠? 근데 그게요. 아이들이 많이 착각하는 게 미술은 버려도 돼. 미대 갈 아이들 미술 버리면 큰일 나죠. 내신에 반영됩니다. 체대를 가려고 해요. 체육 점수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받아야 돼요. 그래서 교과 비교과의 개념이 아니라요. 내가 뭘 할 거냐에 따라서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부분들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일 그거에서 심지어 예체능까지 뭘 선택하든지 간에 흔들림 없이 반영이 똑같은 게 영어입니다. 굉장히 다닐 수는 없고요. 금년에요. 제가 이제 오전에 재수반 친구들이 좀 모였어요. 수업을 하게 되는데 정말 재미난 게요. 최대 입시하는 애들이 그렇게 오더라고요. 근데 걔들이 똑같이 하는 얘기가 운동만 잘하면 대학 갈 줄 알았대요. 그런데 똑같이 하는 얘기가 국어 수학은 안 합니다. 영어만 합니다. 영어만 들으러 와요. 왜요? 결국 영어 때문에 못 갔거든요. 국어는 어느 정도 우리말이기 때문에 최대 입시에서 원하는 어느 수준까지 올라가 줍니다. 혼자 해도요. 근데 영어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요. 영어는요. 어떤 계열로 가든지 간에 반드시 달고 가야 되는 거라는 거죠. 지금 뭐 다들 아시겠지만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요. 음악하는 친구들 있죠. 피아노 전공이나 그 기악 전공하는 친구들 대부분 영어 1등급 나옵니다. 아니면 가기 힘듭니다. 사실은요. 관악은 좀 예외적이에요. 관악은 인구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요. 그렇게 높지 않아도 입학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기악 종류는 혹시 이제 그 악기나 이렇게 음대 쪽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1등급 안 나오면 못 가요. 참고를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요. 그러면은 얘네들을 갖다가 내신 대비나 이런 것들을 좀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을 좀 보셔야 되는데요. 고1, 2는요. 사실은 교과서 중심으로 많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교과서 중심으로 내신을 잘 따야 되거든요. 그런데 요게요. 교과서 내신에 또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교과서랑 수능이랑은요. 차이가 많이 나요. 자,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볼게요. 제가요. 이게 하나의 꽃이잖아요. 그럼 이제 시간 안배를 못 하고요. 계속 얘기를 하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들 이렇게 뵈면 이게 저도 자식이 있거든요. 중학교 2학년 하고 초등학교 이제 중학교 2학년 되고 초등학교 2학년 되고 그래요. 그래서 오신 분들 이렇게 표정 보면 제가 예상했었어요. 아이들은 많이 안 올 것이다. 날이 춥잖아요. 그렇지만 어머님들은 강풍을 뚫고 오실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저도 나왔는데 집에 도로 들어가고 싶더라고요. 아주 얼굴이 뻘개지면서. 자, 그럴 정도로 그랬는데요. 그래서 무슨 심정으로 오셨는지를 알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하게 돼요. 근데 요 정도 선에서 일단 마무리를 해드릴게요. 뒤에 할 얘기들이 더 있으니까요. 자, 두 번째는요. 그러면 아까 내신하고 이렇게 영어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는 했는데
대인 목표 달성을 위한 예비고 학습 전략. 이게 근데 왜 이렇게 나와야 되는지를 좀 얘기를 말씀을 드릴게요. 수능 영어 난이도가요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이게 교과서로 커버가 안 돼요. 이게 어느 정도로 높아졌냐면요. 보세요. 금년도 B형이라는 것에 가장 문제가 됐던 35번 문제예요. 이게요. 자 보시면은요. 오답률 85%입니다. 오답률이 85%예요. 그럼 이제 85%? 많이 틀린 거 아닌 그거 많이 틀린 거가 이렇게 생각하실 건데요. 과거에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수능까지요. 오답률 60% 되는 건 3점짜리입니다. 그러니까 오답률 60%라 그러면은 허걱 이랬던 문제들이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15%가 맞췄죠. 그중에 5%는 찍어서 맞은 애들이에요. 아시죠? 찍어서 맞은 애들이에요. 보통 진짜로 통계가 그렇게 나와요. 그러면 10%가 푸른 거예요. 10명 중에 1명 풀어서 맞힌 문제예요. 굉장히 어렵죠. 근데요. 제가 카메라 때문에 심한 말은 못했는데요. 내신 분들 너무 하셨어요. 너무 하셨어요. 제가 촬영 중이라서 심한 말은 못하겠는데요. 자, 보세요. 하베이 맨스필드라는 분은요. 하버드 대학 행정학과 교수님이세요. 그리고 이분은요. 대학원생들 지도하면서 쓰신 논문이에요. 이거요. 출전이요. 이거를 미국 대학원생이 보는 걸 왜 우리 고3이 풀어야 되냐고요. 미안해 친구. 굉장히 답답한 가슴이 갑자기 답답한가 봐. 한숨을 쉬네. 미안해. 그런데요. 이게 다 이렇게 나오진 않아. 이게 변별력 문제라는 거죠. 실제로요. 이런 문제가 나온 배경들이 있습니다. 이제 좀 얘기가 제가 지난주에 이제 부산을 갔다 왔는데요. 요렇게 여기 이제 같이 또 요 이제 강연회를 부산을 갔다 왔는데 거기서 제가 말씀을 이제 시간 관계상 많이 못 드렸던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이렇게 이런 문제가 나오는 이유는 대학 자체에서 서울대학고대에서 영어로 수업을 해요. 영어를 수업하는 과목들이 있어요. 그랬는데 애들이 이 수준이 안 되면 대학 강의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자꾸 영어 애들 실력이 없어서 영어 실력이 없기 때문에 본고사를 봐야 된다. 우리 학교는 이런 식으로 한 6, 7년 전부터 계속 이야기를 해왔어요. 아니죠. 한 10년 됐네요. 10년 전부터 계속 이야기를 해왔고 그 다음에 출제하면서 대학 입시에서 그렇지 않고 본고사 보지 않는 대신에 난이도를 그 수준까지 높여주겠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나올 거예요. 단지 이제 뭐가 문제냐면 이게 논란이 됐던 거는요. 비연계예요. EBS 연계가 아니라 비연계였습니다. 근데 제가 더 놀라운 사실을 말씀을 드리면은요. 그 EBS 연계가 될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이유 중에요. EBS 자체가 나오면 저희가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사교육을 하는 사람이니까 쫙 구글링을 해갖고요. 원전을 다 찾습니다. 그래야지만 혹시 제가 그걸로 강의를 하거나 하더라도 원전을 찾아서 원전을 갖다 가공해서 해야지만 문제가 안 생겨요. 근데 그 구글링을 몇 년, 지금 5년째 하고 있는데요. 하면서 굉장히 깜짝 놀라는 게요. 그 원전 자체가 이분 것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논문이나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이 발췌가 되고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그냥 교양서적으로 대학생은 저도 힘들게 막 이러면서 쟤네들은 막 1시간이면 읽는 건 난 3시간, 4시간 걸리니까 그랬던 책들에서 발췌가 돼서 나와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EBS에 또 넘어가는 그 원전 자체가 굉장히 난이도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요. 지금 이 난이도에 대한 상승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커버할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요. 이제 뭐냐면요. 교과서 중심으로 공부하면 되겠죠. 거짓말인 거 다 아시죠? 영어는 안 됩니다. 영어는 안 돼요. 왜 안 되냐면요. 교과서는요. 두 가지 목표를 갖고 있어요. 하나는 그 공통적으로 일상적으로 글을 읽고 영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수준에 대한 게 첫째 목표고요. 두 번째 목표는요. 교과서를 쓰시는 분들은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언어 발달학에 근거해서요. 그렇게 해서 그 교과서를 만들어내세요. 그래서 교과서에는요. 단원별로 관계대명사부터 시작해서 뭐 아이들이 말을 늘려나가는 과정들 있죠. 이것들이 다 쓰입니다. 그런데요. 수능에서는 그 과정을 다 거친 분들이 어떻게 하면 그 한 문장에 축약해서
한 문장에 축약해서 풀어 쓰는 능력이 아니라 이미 풀어 써져 있는 문장을 어떻게 하면 압축해서 한 문장에 담느냐에 아주 도통한 대학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의 글이 발췌가 되는 거예요. 즉 교과서를 공부해서는 그 집약되어 있는 내용들을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실제로요, 교과서 공통 단어가요, 교육부에서 지정해 준 게 초등학교 빼고 중고등학교 합쳐서 기껏해야 3,000단어 수준이에요. 교과부에서 쓰라 그러는 게. 이걸로 교과서 만드세요라고 주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몇 프로 쓸 수 있냐면 각 출판사에서 30% 더 추가할 수 있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4,500단어 정도 나와요. 그쵸? 근데 문제는 수능은요, 10,000단어 수준 나옵니다. 10,000단어 수준이 나와요. 어렵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교과 범위를 벗어나는 단어들은 밑에다 주석을 달아줬는데요. 지금 안 달아줘요. 왜? 너네 EBS에서 봤잖아. 이런 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요, 실제로는요, 단어 수준이 10,000개 수준을 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졌다. 이런 것들을 좀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능 난이도가 이렇게 높아졌는데 그럼 영어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이걸 좀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보통 수능 난이도 얘기하고 저거 보여드리면 깜짝들 놀라시는데 알고 있었어 이런 표정들이시네요. 준비들을 많이 해오셨군요. 제가 긴장해야겠네요. 자, 보시면은요, 중3하고 예비고1인데요. 자, 보세요. 제일 중요한 것이 제가 요 순서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일 중요한 게 올바른 문법 토대를 만들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요, 과거에 암기하는 그런 문법 체계가 아니라요, 문법 없이 그 고급 문장이나 수능에서 나오는 아까 나왔던 변별력 문장 아이들이 단어 알아도 해석을 못합니다.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들 어머님들 저기 친구분들이나 아니면 여러 어머님들 본인들이 공부하시면서 논문 같은 거 이렇게 보신 경우들이 있으시죠? 저 오래되셔서 기억 잘 안 나세요? 근데 뭐 지금 현직에 계시거나 이런 분들 보면은 논문 가끔 보시면요, 우리말인데 잘 모르는, 제 전문 분야가 아니면 잘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친구가요, 이제 후배인데요, 간호대 교수예요. 근데 가끔 가다가 이게 제대로 영작이 됐느냐 이메일을 보냅니다. 확인을 해달라고. 그럼 제가 원전을 보내달라 그래요. 우리말로 쓴 거를. 우리말을 못 알아보겠어요. 실제로요, 굉장히 압축돼서 쓰여졌기 때문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그런 내용들을 약간 쉬운 단어로 풀어 쓰는데 문법 배경이 없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문법을 올바르게 다시 체계를 다 잡아주셔야 돼요. 이게 첫째입니다. 아니면은 그 수준으로 못 올라가요. 그 수능에서 요구하는 수준으로. 자, 그 다음에요, 당연한 건데요, 어휘 수를 최대한 늘려야 됩니다. 지금부터요. 단어 수를 엄청나게 늘려야 돼요. 근데 그게 조금 이따가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단어가 어떤 단어냐에 따라서 학습하는 방법이 좀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죠. 달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구문 훈련을 통해서 해석의 속도를 올려라 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아이들이요, 저한테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선생님 시간이 부족했어요. 얘기를 참 많이 해요. 시간만 충분했으면 다 맞았을 텐데 라는 친구들이 간혹 있거든요. 근데 제가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시간 안에 풀어야 실력입니다. 집에 가서 내일까지 풀어와 그러면 뭐 틀릴 아이들 누가 있어요? 그쵸? 그래서요, 이 수능이라는 시험은 결과적으로 논문을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어진 시간에 얼마나 빠르게 문제를 푸느냐입니다. 그래서요, 기본적으로 문법상에서 배운 것들을 구문 훈련을 해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구문 훈련을 통해서 중요한 것들은 실제로 구문만 정확하게 이해해도 답을 찾을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 구문이 주는 뉘앙스 하나를 잘못 이해를 해서 전체를 2번, 3번 읽고도 답을 못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문 훈련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까지가 안 되면은요, 그 다음에 독해를 통한 추론 능력을 배양하라, 이거는 사실 못 갑니다. 의미가 없어요. 이거는 차이가 뭐냐면요, 요게 된 친구들은 요거를 하면은 완벽하게 완성이 되는 거고요. 요게 된 친구들, 요게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요거로 넘어가려 그러면 찍기가 돼버려요. 찍는 요령이 돼버립니다. 굉장히 중요한 게요, 요거를 제가 경계를 놓고 말씀을 드리는 게요, 보통요,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한 4년 이상 거주하고 온 아이들이 여기까지 됩니다. 여기까지는 다 돼요. 여기 안 돼요. 물론 공부를 열심히 거기서도 한 아이들은 되죠.
근데 이제 가끔 보면 그 리터니 중에서요. 돌아오는 3년 이상 거주하고 돌아오는 친구들 중에서 수능이 만점이 안 나오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1년에요. 그 외국에서 전에보단 줄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갖고 있는 제가 이제 조사했던 통계로요. 불과 2년 전 이렇게만 해도요. 한 5천 명 정도, 4천에서 5천 명 정도가 외국에서 공부하다가 대학은 한국에서 가야 되겠다라고 돌아왔었어요. 근데 외국어 영역 만점자는요. 지금은 이제 영어 영역이지만 만점자는 2011년 이후로 1000명대에서 1500명대 사이입니다. 그러면 미국에서 3년 정도 거주하고 돌아온 아이들이요. 그 중에 3000명은 만점을 못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 차이가요.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되는데 추론 능력이 안 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것들이 여기까지가 되고 나면 요 훈련도 좀 따라가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걸 단계적으로 공부를 시키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올바른 문법 학습법이라는 것이 뭐냐? 이 말씀을 잠깐 짚어서 넘어드리고 갈게요. 이게 뭐냐면요. 자, 보세요. 제가 여기 이제 보면 여기다 힌트를 드렸는데 지각동사 목적어 ing식의 학습을 지향하라. 이거 많이들 외우셨죠? 중학교 때 뭐 이렇게 전에 다 공부 많이 하셨잖아요. 외우셨잖아요. 다 올바르게 배우셨군요. 안 외우셨다 그러면 죄송합니다. 제가 자 무슨 얘기냐면요. 보통요. 이거 외우라고 해요. 지각동사 목적어 ing 이렇게 외우라고 하거든요. 그쵸? 그런데요. 이 문제 풀라 그러면은요. 잘 못 풀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리고요. 심지어는요. 문법서 자체가요. 잘못된 것들도 많습니다. 문법서 자체가 뭐라고 나오냐면요. 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요거 이제 답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I found him 해놓고요. on the floor 하면 얘가 지각동사는 아니죠. 아니지만 답은 dancing이에요. 답은 dancing입니다. 답은 dancing이에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어떤 참고서를 제가 보고 확 그냥 정말 찢어버리고 싶었는데 참았는데요. 왜 그러냐면요. 거기서 뭐라 그러냐면 지각동사 열심히 외워야 된다 그래놓고 얘를 갖고 뭐라 그랬냐면 예외적으로 포함이 된다. 저기 정말 너무 성의 없이 만들었더라고요. 근데요. 그게 아니라요. 얘네들은요. 얘하고 얘를 답을 고르는 그 구조가 얘에 걸려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ing라는 i는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분들 지금 그런 강의들 많이 들으셔서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얘는요. 진행 의미하고요. 사실 기반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거나 과거 사실 기반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on the floor 그 무대에서 그가 춤추고 있어야 발견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춤을 추고 있어야 발견할 거 아닙니까? 춤도 안 추고 있는데 발견하면 헛것을 보는 거죠. 내용을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얘가요. 만약에 뭐 in the concert 뭐 아니면 contest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투부정사가 왔을 때 문맥상으로 할 것을 안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요. 예를 들면 단순하게 ing나 투부정사 같은 경우도 문법적으로 얘네들이 원래 어떤 기능을 갖고 있었나를 알아야지만 빨리 가요. 어차피 지금 원하는 수준이요. 지금 수능에서 원하는 수준이 단순하게 외워서 갈 수 있는 어휘나 문장 수준으로 나오질 않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문법을 다질 때요. 힘들더라도 기본적으로 원래 원리에 맞도록 다뤄줘야 돼요. 이게요. 고어에서는 to는 will입니다. 조동사 will이에요. 그래서 미래형이나 이런 것들에 관한 이야기들을 항상 얘기하고 상상, 가정, 미래 이런 것들과 접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want 뒤에는 투부정사를 써야 되고 decide 뒤에는 투부정사를 써야 되고 앞으로 할 것이니까 이런 개념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거를 외워서 될 수 있는 거는 중학교 2학년 때까지예요. 그 이후로는 안 돼요. 자,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이제 올바른 어휘학습법이라는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정말 중요하거든요. 단어요. 많이 외우게 하셨죠. 중학교 때. 그쵸? 하루에 몇 개, 친구, 하루에 몇 개까지 외워봤어? 마이크 대줄까? 아니. 그래. 내가 방향이 이상했구나. 아니, 뒤에는 없어. 마지막이야. 그 추위를 뚫고 온. 자, 하루에 200개, 그치? 몇 개? 앞에 있는 친구. 나랑 자꾸 눈 마주치는 친구. 하루에 몇 개까지 외워봤어? 최대치. 몇 개? 150개. 그렇죠. 근데 보세요. 기억나디? 대놓고 물어볼게. 기억나디?
안 나지? 써먹어지디? 어떻게? 200개 외운 거 그날만 외웠으면 기억날 수도 있겠다. 기억 잘 나든가? 안 나지? 안 납니다. 그리고 그게 하나도 다 기억이 나면요, 저 친구들은 큰일 나요. 사람은 까먹게 되어 있거든요. 자꾸 잊혀지고 하는 건데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실제로 저 친구들이 제일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200개를 하루에 외우잖아요. 못 써먹습니다. 200개를 외웠다라는 것은 단어 보고 뜻 보고 단어 보고 뜻 보고 단어 보고 뜻 보고 이렇게 외웠다는 얘기인데요. 그 단어를 어떻게 써먹을 거예요? 못 써먹습니다. 단 그렇게 외울 수 있는 단어가 있어요. 그렇게 외워야 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 단어가요, 1800개 수준이에요. 그런 식으로 외워야 될 게 1800개면 하루에 200개씩이면은요, 한 열을 외우면 개수가 넘어가죠.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그런 식으로 외우는 단어는 기본 단어입니다. 하루에 200개를 외우는 것이 아니라요, 적은 숫자를 외우면서요, 듣기, 음원하고 같이 외우게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걔네가요, 그 단어들이 듣기에 그대로 나옵니다. 수능 듣기 정답률, 그러니까 다 맞는 아이들이 몇 프로나 되는 줄 아세요? 금년에 좀 떨어졌더라고요. 듣기가 굉장히 어려워졌다 해서 90% 넘습니다. 보통은 95% 이렇게 됐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틀리는 아이들이 있어요. 왜 틀리냐 하면 단어 인지가 떨어지고요, 음원하고 같이 안 들어서 못 맞추는 거예요. 눈으로 보면 아는 단어를 귀로 들으면 모르는 겁니다. 그런 친구들만 틀려요. 토익, 토플, 탭스는요, 토익이나 토플이나 탭스는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연음화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듣기 훈련을 따로 해야 됩니다. 그렇죠? 수능은요, 분당 150단어로 제한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외국인 아무리 말을 갖다가 이렇게 굴리는 친구들 딱 데려와서 그 시간을 정해놓고 요 시간 안에 요 단어만 말해하면 또박또박 말해야 됩니다. 우리 보고 말 천천히 하라 그러는데 말을 흘리지 않잖아요. 구간 구조가 이상하지 않은 다음에는. 그렇잖아요. 그래서요, 연음화가 없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요, 단어를 외우는 데 있어서 음원을 갖다가 활용을 안 했기 때문에 듣기가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듣기는 다 기본 단어 중심입니다. 그래서 기본 단어에 대한 것들은요, 반드시 뭘 해야 되냐면요, 음원하고 같이 들을 수 있도록, 같이 외울 수 있도록 연습을 시켜주셔야 돼요. 그러면 하루에 200개 불가능해요. 들어가면서 하루에 200개를 어떻게 해요? 하루에 적정선이 사실은 뭐 이제 중학교 1, 2학년이라 그러면 뭐 2, 30개, 40개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예비고1 간다 그러면 매일만 하면 하루에 20개 정도면 됩니다. 기본 단어는요. 왜 그러냐면요, 다른 공부도 해야 되잖아요. 공부 분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몰아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영어는 체화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매일 하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예? 그러니까 매일 하는 게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고급 단어 학습을 위해서는 어근접사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이게요, 제가 사실은 이제 뭐 능률교육 대표 강사를 하고 있지만 그 이제 사실은요, 저희가 여기서 이 행사나 강의를 제외한 나머지는 저하고 관련이 없거든요. 근데 저희 학원에서 제가 쓴 단어책이 있어요. 저도 제가 써서 쓴 단어책이 있는데 재고가 있는데도 능률교육과 시켜요. 능률복화를 시킵니다. 왜 그러냐면요, 제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요, 적중률이 훨씬 높아요. 왜 그러냐면요, EBS 교재 나오잖아요. 그 교재 훑어갖고 쫙 다 정리해갖고요, 나올 때마다 해서 만듭니다. 그래서 그 EBS 마지막 교재 다 나오면 거기 있는 그 단어들 다 해갖고 하면요, 당연히 적중률이 높죠. 이번에 작년도에 애들 프린트 만들어줘서 단어 준 건 80% 넘었어요. 87%였습니다. 근데 왜 제가 능률복화 시킬까요? 기억을 못해요, 애들이요. 기억을 못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단어 생성 원리나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알아요. 능률복화가 이번에 제가 알기로는 적중률이 한 76%, 74%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그 숫자로만 볼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원, 어근, 접사 이런 것들을 활용한 아이들이, 그 아이들이 결과적으로는 단어를 활용할 줄 안다는 얘기죠. 그래서 반드시 고급 단어는요, 이거 음원까지 다 들으라 그러면은요, 이거 미칩니다. 이건 불가능한 얘기고요. 듣기까지 나오는 기본 단어들까지는 고교 공통 단어에 대한 거, 교과 단어에 대한 거는 음원까지 다 들으면서 공부해야 되고요. 고급 단어들은
그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활용할 수 있는 어근접사에 대한 개념들을 심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공부를 해야 돼요. 자, 넘어가 볼게요. 예를 들면 이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보시면은요. 자, 이게 실제로 부모님들은요, 에이, 설마 이러실 겁니다. 이게 price란 단어에서 파생되는 것이죠. 뭐, pressure라는 것은 뭐, 이제 명사형이니까 그렇고요. 위에 앞에 보면 OP 하고요. 그 SUP는 지금 SUB를 바꿔놓은 거거든요. 서브를 갖다가 바꿔놓은 건데, 요 차이가 뭐냐면요. 요게 얘는 누르는데, 요 OP는 강조죠. 앞에 강조인데요. 얘는 다분히 감정적인 아이예요. 둘 다 사전 찾으면 억압하다 나오거든요. 아이들 못 씁니다. 활용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요, press인데요. 얘는 누르는데 감정적으로 누르는 겁니다. 그리고 얘는요, 아래로 누르는 거기 때문에 약간 그 물리적으로 누르는 의미로 쓰여요. 그래서요, 여기서 보시면 depress라는 단어 아시죠? 이 depress라는 단어가 낙담시키다라는 단어잖아요. 이것도 D가 down이니까는요. 상대방을 아래로 눌러주는 겁니다. 그런데 얘를 갖다가요, 강하게 쓰면 얘가 돼요. 강하게 쓰면요. 얘를 강조하면 이 단어가 됩니다. 감정적으로 이렇게 쓰이거든요. 그럼 아이들이요, depressed, be depressed 해서 낙담하다 외운 아이들이요, 갑자기 be oppressed 나오면은요, 굉장히 실망하다는데 그걸 못합니다. 해석을요. 못해요. 그래서 이 파생되는 단어의 어근들이 처음엔 느리고 힘든 것 같지만 이걸 알아야지만 단어가 아이들이 만 단어 수준이 가는 거예요. 거의 만 개를 그냥 쓰고 외워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만 개의 단어가 목표라면 처음부터 단어 학습이 올바르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보세요. oppress하고 suppress를 합쳐놓은 게 repress예요. 얘네들은 감정적이고 얘는 그 육체적이라면, 물리적이라면 이 두 가지를 다 합친 게 repress거든요. 두 가지를 다 합친 게. 그런데 이 repress라는 단어를요, press 하는데 re는 again이니까 이렇게도 누르고 이렇게도 눌렀어요. 정신적으로도 누르고 물리적으로도 눌렀어요. 그게 repress거든요. 사전 찾으면 진압하다부터 여러 가지 뜻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이걸 알고 있는 아이들은 얘를 해석을 해요. repress tears라고 하게 되면은요, 자 보세요. 이거를 진압하다라고 외운 아이들은 사실은 이게 뭔 말이야? 하면서 tears가 다른 뜻이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증적으로 제가 아이들 가르치면서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repress라는 것이 이렇게 저렇게 내가 누르는 거야, 억누르는 거야 라는 것을 아는 아이들은 눈물을 참다라고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드디어 이제 repressal rebellion 하게 되면 이게 폭동을 진압하다라고 나오죠. 이게 진압이라는 건 뭐예요? 물리적으로도 누르지만 어떻습니까? 진압당한 사람들 감정적으로 눌리죠. 그렇죠? 그래서 이 repress라는 단어가 rebellion이라는 단어하고 잘 매치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단어들이 과연 이게 제가 예시로만 들어놓은 것이죠.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단어들을 갖다가요, 이거를 갖다가 이거를 지금 벌써 몇 개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넣었네요. 이거를 따로따로 외워서는 효과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활용도도 떨어지고. 컴프레스는 뭐죠? 컴프레스는 함께 누르는 거예요. 양쪽 사방에서 함께 눌러서 압축하다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미지들을 갖다가 자꾸 형성을 해서 아이가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단어를 갖다가 만 단어가 목표라면 단순하게 외우는 거 갖고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 단어 듣기랑 같이 가는 거, 그 다음에 어근접사 활용하는 그 고급 단어들은 처음부터 어근접사를 활용해서 외우는 연습들을 아예 시작부터 시켜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세 번째 가겠습니다. 이거는요, 앞에까지 2번까지는요, 제가 전반적인 이야기였어요. 사실은요. 영어 공부를 앞으로 이렇게 나아가야 된다. 그 다음에 대입이 이렇게 어렵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과정이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내용이라면요. 얘는요, 이제부터는 무슨 얘기냐면은 겨울방학에 그럼 뭘 할 거냐. 이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보세요. 이제 이거는 이제 온라인 강의를 어차피 지금 온라인 강의 활용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요. 그 차이점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보세요. 온라인 강의, 문법 강의, 독해 강의, 어휘 강의 종류별로 다 있죠. 근데 이제 특징이 뭐냐면은 수준별로 내가 잘 맞춰서 골라야 돼요. 그쵸? 그게 제일 어려워요. 내 수준을 저도 모르고요. 아이들이 그렇죠? 그래서 제일 제가 그거는 사실은 학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한테 오셨을 때요. 아이의 시험을 보고 상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말씀을 드리고 나면 제일 마지막에 어머님들 혹시 그러신 분들 계시면은 좀 반성하셔야 되는데 원장님만 믿어요. 그러세요.
어떻게 저를 믿으세요? 저는 도와주는 보조자예요. 정확한 정보를 주는 거고요. 드리는 거고요. 저는 보조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내 자식의 장단점은 부모님들이 제일 잘 아세요. 그리고 아이들 자신이 잘 알고요. 알면서 내가 단점이 이거다라고 알면서 단지 개선이 안 되는 거죠. 제 아들 녀석 봐도 그래요. 이게 대화를 하잖아요. 그럼 얘는 다 컸어요. 자신의 문제점을 다 알아요. 매일 개과천선할 것 같은데요. 그냥 개예요. 문제입니다. 그대로 가요. 원래 이제 중2가 동물이잖아요. 요새. 아시죠? 중3 돼야 사람 되는 거.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실질적으로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것들을 골라내는 것 자체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인강을 들었을 때 이건 부모님들이 좀 도와주시면 조금 효과가 있긴 한데요. 뭐냐면요. 공부는 다 했어요. 근데 아이들이 착각을 해요. 제 수업을 듣는 친구들도 그렇습니다. 자신들이 다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다 알거든요. 설명을 그냥 이해가 쏙쏙 되게 돼요. 그럼 어때요? 그러면 뭐 해요? 다음날 까먹는데. 그래서 영어란 과목이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누구나 실패하기가 가능성이 높은 이유가요. 체화가 안 돼서 그래요. 이해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요. 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게 망각하지 않을 순간까지 계속 반복하고요. 또 한 가지는 정말로요. 설명을 잘하는 선생의 설명을 듣잖아요. 아이들은 100이면 100 다 착각합니다. 자기가 다 할 줄 아는 걸로.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반드시 정말로 내가 공부가 됐는지 이해를 했는지는요. 시험을 통해서 점검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그래서 시험을 보는 거예요. 애들 시험 제일 싫어하죠? 학원 시험도 싫어해요. 심지어는요. 학원 시험 갖고 대학 가는 것도 아닌데. 왜요? 본전이 들통나니까. 선생님 알아요. 다 알아요. 너 알아들었냐? 네. 근데 못 알아들었다는 거 들통나는 순간이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그 싫어하는 걸 반복을 해야 돼요. 그래서 계속 끊임없이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이건 모든 과목에 사실 적용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뭐 복습 단어 암기가지 알게 뭐야 안 해도 그만인데 해도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요게 이제 포인트죠. 요거를 누가 해주셔야 돼요? 원래는 본인들이 하는 게 제일 좋죠. 본인들이 하기를 기대하지 마세요. 어머니 중3 고1 때 생각해 보세요. 직접 하셨나? 지금 다 하신 것 같죠? 저는 안 했습니다. 단언컨대 엄마 눈치 봤어요. 단언컨대 잔소리 한 번씩 하시는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요. 적절하게 개입, 지나친 개입은 아니지만 적절히 개입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문제는 바쁘시잖아요. 큰 애도 있고 작은 애도 있고. 다들 하나세요? 표정들이 동감을 안 하시네. 아이들이 손이 많이 가요. 그리고 하나이만 볼 수가 없고요. 그리고 애가 또 동생이 있으면 동생도 봐야 되고요. 그렇잖아요? 저도 맨날 그래요. 큰 놈 봤다 실망스러우면 작은 놈을 보고 꿈과 희망을 가져요. 그렇죠? 다들 그러시죠? 예. 그 다음에 작은 놈이 언제 크나 한숨이 나오면 큰 놈을 보고 이놈이 이만큼 컸네 그러고 안도를 하고요. 뭐 그게 사는 거죠. 뭐. 근데 그러다 보니까 바쁘더라고요. 하나이만 관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끌어줘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이번에요. 겨울에 이제 논의들을 하면서 이제 여름부터 이 기사도라는 내용 자체가 그거의 문제였어요. 인간 강의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관리를 어떻게 해줘야 될 거냐라는 부분을 상당히 논의를 많이 했던 부분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저 개인 보고하라 그러면 못합니다.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조교들이요. 제가 조교를 둘을 쓰는데요. 그 조교 월급만 300만 원씩 나가요. 근데 이거를 인강에서 여러분들 구매한 그거를 갖다가 아이들한테 다 했니? 질문 없니? 뭐 이러면서 하려면은요. 한 4-5명 써야 되는데 그냥 집에서 노는 게 낫습니다. 그거 충당이 안 돼요. 그 돈이요. 그래서 회사에서 이제 체계적으로 회사랑 같이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갖다가 조금 그 겨울방학에 저희가 인강에서는 좀 그거를 커버를 하려고 지금 기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시험 봐야 되는 건 아까 말씀드렸고요. 자, 이제 가볼게요. 본격적으로. 이제 기사도 얘기입니다. 이거는요, 그냥 홍보라고 생각하셔도 좋아요. 근데 제가 왜 그러냐면요, 자신있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자, 이거 굉장히 효과가 좋네요. 자, 무슨 얘기냐면요. 사실은 제가 혹시 구매를 하시고 가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요. 오타가 좀 있습니다. 제 교재에. 이게 능률 교재가 아니라요. 제가 쓴 교재예요. 제가 수능 탭스 이런 거 지도하면서 애들이 이걸 모르더라? 이런 내용들이 어렵더라? 그 다음에 이런 데서 오류가 나더라? 하는 걸 다 일일이 워드를 치면서 몇 년 동안 작업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그거는 고3하고 재수생, 그 다음에 아주 영어를 이미 잘해서 외고생들 이런 아이들의 내용들을 집중을 해놨기 때문에 중3, 고1 아이들이 듣기에, 상위권 아이들이 듣기에 유리한 쪽으로 지문을 바꾸는 과정에서 조금 오타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좀 양해 말씀 드릴게요. 그거 제가 그 기간 안에 잡는다라고 잡았는데 조금 오타들이 있어요. 강의 내용에서 이제 뭐 2번, 3번 잡았는데 못 잡은 게 있어서 오타들이 있는데요. 그걸로 치시면 이제 제가 할 말 없는 거고요. 실제로는 뭐냐면요. 제일 중요한 내용이요. 공부가요. 시작이 됐을 때 같은 공부를 해도 끝을 어떻게 맺느냐가 다릅니다. 이것저것 손대면 그냥 망해요. 같은 내용을 여기 종점까지 가는데요. 어떤 분들은 이 방향으로 따라와라 하는 분들 중간에서 고3 아이들이 제일 고민하는 게 성적이 지금 안 오르고 있는데 선생님을 갈아탈까요?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고민하는 게 갈아탔다 망하면 어떡하죠?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끝까지 잘 마무리를 져야 됩니다. 근데 그 기준은 뭐냐면요. 선생님이 이 책 자체가 아무데나 손에 잡히는 대로 갖다가 가르치시는 선생님이다. 그러면 갈아타도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기존의 책으로 강의를 하면요. 저자의 의도대로 강의를 하게 돼요. 사실 능률에 굉장히 좋은 책들이 많고 제가 능률 책 강의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근데 한 가지 문제점이 뭐냐면 반은 제 의도지만 반은 저자의 의도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아이들을 최종적으로 완성하는데요. 제 의도보다 저자의 의도가 섞여서 효과가 좀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수많은 오타를 잡는다고 잡았는데 또 오타가 나오지만 제 책을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현장에서 아이들 가르치는 그 강의 내용이니까 그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겨울방학에 저는요. 제일 중요한 게 문법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요. 자, 이게 특수 효과가 있는데 제가 잊어버리고 안 했네요. 이거 꼭 하라 그러셨는데. 자,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너무들 긴장하신 것 같아서 문법의 비중을 제일 많이 둡니다. 왜 그러냐면요. 문법이요. 완성을 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문법 과정이 중간에 끊기잖아요. 그러면 그 문법은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됩니다. 문법 체계라는 것이 그냥 단어처럼 외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처음에 시작해서 그 관계나 이런 것들이 아까 제가 투부정사 얘기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게 굉장히 다양한 데 활용이 되거든요. 그걸 갖다가 그 예에 해당되는 문법 사항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달려가서 종점을 딱 한번 찍어야 걔는 문법이 된 겁니다. 아니면 앞에서 절반까지 백날 돌려봐야 맨날 투부정사 하다 끝나죠. 그쵸? 투부정사의 명사적용법, 형용사적용법, 부사적용법 열심히 외우고 나서 밑줄 쳐놓고 얘가 뭐야? 그럼 몰라요. 이렇게 되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완성이 안 돼서 그래요. 근데 학기 중에는 완성이 안 됩니다. 학기 중에는요. 완성이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왜요? 문법이 한 달이 끝나나요? 안 끝나거든요. 좀 공부 좀 하려고 그러면 한 문법책 절반 갔는데 시험 본대요. 학교에서. 그럼 내신 중요하니까 한 달 동안 열심히 해야죠. 사실이거든요. 내신에 목숨들 거세요. 정말로요. 그런데 내신 준비해야죠. 그러면 앞에 그동안에 했던 문법 끝나요. 다 잊어버려요.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그러고 나면 기말고사 봅니다. 기말고사 봐요. 중학교 때 안 겪어보셨어요? 중학교 때 애들 가르치시면서 공부 좀 시켜보려고 그러면 시험 보고 시험 기간 가고 그럼 아이는 그 시험 전에 배웠던 건 백지가 돼서 와요. 모르시는구나. 점검을 안 해보셨군요. 아이고 이런. 점검해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점검해보시는 분들은 그 얘기 하세요. 아니 학원에서 한 달 반 뭐 2달을 갖다가 문법을 한 달을 배웠다 그러는데 얘가 앞에 배운 걸 하나도 기억을 못해요. 아 그럼요. 한 달 동안 시험 공부했는데요. 기억하면 천재죠. 제가 그래요. 그래서요. 끝까지 맞출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 사실 여름방학 너무 짧아졌잖아요. 여름방학 너무 짧아졌어요. 애들 해변으로 가는데 야 우리 제주도 갔다 올 테니까 넌 집에서 공부해. 이럴 순 없잖아요. 그래 보셨어요? 안 해보셨죠? 여름은 이제는 방학도 짧고요. 사실 공부하기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겨울방학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겨울방학에요. 문법은 최소한 기본적인 틀은 다 잡아놔야 돼요. 끝까지 갈 수 있게.
그러니까 문법이요. 두 가지 구조를 보시면 되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기본 스트럭처 구조예요.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고 어느 정도 활용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조금 깊게 들어가면 아주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그 장문을 할 수 있는데 뭐 아까 얘기했듯이 투부정사를 쓸 거냐 ing를 쓸 거냐 또는 아니면 분사구문을 어떻게 쓸 거냐 이런 것까지 들어가는 건 좀 세세합니다. 그건 서술형 대비까지 갈 수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스트럭처에 대한 것을 끝을 내야 돼요. 그리고 나서요 구분 훈련을 같이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문법이 잊혀지잖아요. 문법이 그냥 그거에서 공부가 끝나면 안 되고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구문 연습하고 병행이 돼야 됩니다. 항상 이 부분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문법하고 구문은 같이 다니는 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어휘 있죠. 단어 있죠. 단어는요. 그 동반자입니다. 영어 공부를 하는 사람에게는. 그래서요. 일정한 시간을 갖다가 늘 단어를 외울 수 있는 그런 그 여지를 둬야 되는데요. 방학 동안에만 그 단어를 외울 때 이번 방학 동안에 그거를 해야 돼요. 음원을 들을 수 있는 그 환경들 그거에 익숙해져야 돼요. 아이들 단어 외우라고 시키면요 가관이에요. 심지어는요 참 천재도 있어요. 너무 안 외워갖고 이제 제가 순서를 이렇게 해놓잖아요. 시험지 있잖아요. 이쪽 거 안 외우고 한글 순서를 외웠어요. 쫙 외워갖고요. 단어 시험 다 맞는데 아는 단어 없어요. 한글 순서를 외운 거예요. 제가 너무 바빠갖고 시험지를 이상한 거예요. 어느 날 순서를 바꿔서 냈어요. 그 순서대로 쭈룩 쓰더라고요. 심각하신 분들 몇 분 계시네요. 네. 자,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랬는데 그렇게 단어를 어떻게 외워야 될지를 모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기본 단어는 음원하고 외울 수 있도록 이 훈련을 이번 겨울에 시켜주셔야 되고요. 그래야지 아이가 단어는 음원하고 같이 외우는 거야 라는 습관을 갖게 돼요. 개수로 치지 마시고요. 어차피 잊어버려요. 아까 실증적으로 150개, 200개 기억 못한대잖아요. 기억에 남을 수 있는 20개, 30개라도 기억에 남을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를 해주시란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요. 이 동기부여 얘기는 뭐냐면요. 그러니까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끝나면 애들 문상 주고 이런 동기부여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근데 애들은요 되게 웃기는 게 어머님들이 야 공부 잘해서 성적 얼른 뭐 해줄게. 비싼 거 해주시지 마세요. 당연히 여겨요. 부모가 해주는 건 그렇게 고마운 게 아니에요. 당연한 거고. 남이 주면 당연해요. 남이 주면 당연한 게 아니라 감사해요. 그쵸? 아시죠? 우리 아이 제가 이제 무슨 뭐 필요한 거 사서 10만 원 딱 주면요. 그러고 가요. 에? 근데 제 친구가 놀러 왔다가 10,000원 주니까 신나갖고요. 막 날뜁니다. 기대하지 않았던 10,000원이 생기니까요. 그게 아이들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기대하지 못했던 거 얘를 갖다가 조금 동기부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찾아보세요. 저희 아이는요. 돈 주는 거 싫어하고요. 뭘 잘했을 때 지랑 농구하재요. 저보다 키가 조금 커요. 물론 제가 작아서 그런 거지만요. 그래서 아빠를 찍어 누르는 재미가 상당한가 봐요. 그래서 걔는 그거 농구 걸면요. 뭐 야 이거 너 이거 잘 해오면 아빠랑 농구 한 판 일요일 날 하자 그러면은요. 저는 일요일 날 수업을 하니까 걔랑 농구하려면 아침 일찍 일어나야 되거든요. 학교 갈 때도 지각할 듯이 일어나는 애가 일요일 날 6시부터 저를 깨웁니다. 지가 해놓고 나면. 그래서 8시까지 저를 찍찍 눌러놓고서는 지는 집으로 들어가서 자고 저는 출근하고요. 그쵸? 근데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방법들을 부모님들이 분명히 찾으셔야 됩니다. 이게 동기부여 없이 계속 공부를 한다라는 게요. 어른한테도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자, 그런 부분 좀 챙겨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요. 요거는 앞에 내용들하고요. 좀 이제 그 겹치는 부분인데 그 문법 학습하고요. 할 때 계속 확인하셔야 되는 게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해석하고 영작 능력을 이제 키워주는 수준까지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요. 어느 선을 넘어가는 게 힘들어요. 해석하고 영작 능력 해석이 되는데 영작을 못한다. 그거는 걔는 단어 갖고 끼워 맞춰서 통밥 찍는 거지 올바른 해석이 아닌 거예요. 구조를 알고 해석이 되는 아이들은 영작이 됩니다. 고1 수준에서는요. 그 부분을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좀 잘하는 친구들. 우리 아이가 좀 영어가 된다. 그러면은 그 다음 단계로 수능 기출 예문 및 다양한 구조적 구문 해석을 연습을 해야 됩니다. 빨리빨리 보게 그 다음에 그 내용 파악하는 걸 빨리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단어는 기본적으로 요거는 제가 그냥 필수 어휘는 기본적으로 음원하고 같이 외워야 될 거. 요게요. 한 800개 정도만 외워놔도 듣기는 바로 다 맞습니다. 800개 정도만 수정을 해놔도요. 듣기까지 음원까지 같이 해놓으면요. 한 2달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요. 요거는 아까 뭐 이렇게 부모님들하고 저희 프로그램상에 있는 것들 말씀을 드렸고요. 자, 좀 말씀드릴게요. 이제 아까 얘기했던 거 겹치는 부분이라서 조금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게 뭐냐면 이제 제 강의랑 좀 연동이 되는 거예요. 보시면은요. 요 자리가요. 지금 보세요. 요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거 답이 뭐죠? 답이 뭐야, 친구? 답 1, 2, 3번 중에. 괴롭지, 그치요? 수업 온 게 아니라, 그죠? 참고로 얘기하면 답은 2개야. 그지? 자, 당황하네요. 마음에 들어서 그래. 열심히 듣고. 자, 보시면은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 주어 자리잖아요. 주어 자리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동안에 뭐라고 배웠냐면요, to play는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 그쵸? 맞죠? 이거 뭐라고 배웠냐면, 동명사. 이렇게 배웠거든요? 근데요, 이렇게 해서는 해석도 안 되고 영작도 안 돼요. 요게 문장이 짧으니까 되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요, 요 자리는요, 주어 자리는요, 주어의 노래가 있습니다. 주어는요, 그냥 여기 온 학생들은 기억하시면 되는데, 첫 번째 문장의 첫 번째 나온 명사 대명사가 원칙입니다. 한 가지 원칙이에요. 그러면 얘는 동사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은요, 동사를 다른 모양으로 바꾼 겁니다. 요 자리에 넣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지금 요 상황에서는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다, 형용사적 용법이다, 부사적 용법이다가 결정나 있는 게 아닙니다. 얘가 동명사다, 현재분사다가 결정나 있는 게 아니에요. 머릿속에 뭐가 먼저 들어가야 되냐면, 아, 저는 동사 아닌데요, 다른 역할 하려고 대기 중. 이게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주어 자리에 들어가면, 아, 비로소 명사 자리에 들어왔으니까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 그 다음에 ing가 주어 자리에 들어왔으니까 동명사란 이름을 갖게 되는 거예요. 별도가 아니라요, 형태랑 위치가 합쳐져야 영어는 하나의 완성된 개념이 생깁니다. 아이들이 그걸 갖다가 근데 분리해서 공부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지가 끝까지 형성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2가지 이미지를 제대로 암기한 것과 활용하는 것들을 합치는 그런 공부를 해줘야 되고요. 자, 요 2번째 문제 볼게요. 제가 그냥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요, 첫 번째 나온 명사나 대명사가 주어란 말씀드렸죠. 그럼 보세요. 답 찾는데요, on the ground라고 전치사 명사 나오면 전치사 명사가 합쳐져서는 첫 번째 나온 명사가 아니거든요. 얘는 주어가 될 수가 없습니다. 독립적으로 나온 명사여야 되는데 전치사 명사는 주어가 될 수가 없어요. 그쵸? 그러면 첫 번째 나온 명사 대명사 가볼게요. 여기 있죠. a lot of는 수량의 명사니까 얘가 이제 동사입니다. 얘가 명사입니다. 첫 번째 나온 명사. 즉 다시 말해서 얘가 주어거든요. 그럼 수일치 여기다 맞춰줘야 돼요. or 쓰는 게 맞죠. 그러면요, 이게 지금 제가 무슨 말씀드리냐면요, 이거는요 어느 파트에서 배우는 거냐면 준동사란 파트에서 배우는 거고요, 이거는 도치라는 부분에서 배우는 거거든요. 대부분의 문법사가 분리되어 있어요.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가는 게 왜 중요하냐면, 첫 번째 나온 명사 대명사가 주어의 역할을 한다라는 개념이 잡혀있는 아이들은 이거 2개 찾는 거, 이거 찾는 거가 그냥 한 방에 돼요. 왜요? 원칙이 똑같잖아요. 첫 번째 나온 명사 대명사. 그걸로 다 결정이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문법이 중간에 끊기면 안 되고 끝까지 가야 되고 올바른 방법으로 배워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좀 도움이 되세요? 자,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에 구문으로 독해 실력 완성하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이건 그냥 편히 말씀드릴게요. 뭐 시간도 많이 갔고요. 자, 이게요 아주 뭐 흔하게 우리가 보게 되는 건데요. 여기서 보면요, 무슨 말씀을 드릴 거냐면요, 문법 기준이 안 돼 있는 아이들이 해석 자체를 못 합니다. 해석 자체를 못 해요. 지금 보세요. 제일 먼저 찾아야 될 게 동사 찾는단 말이죠. 동사를 찾습니다. 근데 주어가 이만큼이에요. 근데 의외로요, 투부정사 앞에 납 붙은 거 해석 못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리고요, 뭐 할 때, 영작할 때요, 서술형 쓸 때 뭐 to, not, 저지, 뭐 not의 위치를 못 찾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근데 아이들한테요, 제가 하나만 물어봐요. I don't like야, I like not이야 물어보면 I don't like라고 말 못하는 아이들 없거든요. 그럼 보세요. 얘가 not이 먼저 오고 동사꼴이 나중에 오는 게 맞죠. don't like니까. 원칙이에요. 그 원칙을 갖다가 배운 아이들은 이거 놓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외웠기 때문에 그래요. 영어는 순서 바꾸지 않아요. 영어는 순서를 바꾸지 않습니다. 원칙을 갖다가 대전제가 있는데 부분 쪼개서 외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배운 문법 사항들 not이 붙었지만 동사 앞쪽에 여기까지 짝꿍을 보니까 아 얘는 주어 자리. 비로소 명사적 용법. Not to judge a book by its cover. 자, 책 표지로 책을 판단하지 않는 것. 요렇게요. 할 수 있는 것들이 훈련이 돼야 돼요.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 아니라 아, 요 자리에 어떤 형태가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구나. 이게 계속 연습이 돼야 됩니다. 이 체화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서 문법 배우고 계속 연습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요. 제가 이제 굳이 그러니까 사실은요. 영어 선생님 먹기가 제일 힘듭니다. 수학이나 이런 것들은 과정들이 있잖아요. 애들이 잘하는 아이들 한두 명 빼놓고는 비슷해요. 잘 모르겠지만 비슷하다 그래요. 그 다음에요. 뭐 국어는 마찬가지고 제가 좀 이제 피곤하시니까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자, 국어 선생님한테 아이들이 와서 국어 질문을 할 때는요. 굉장히 수준 있는 거 질문합니다. 굉장히 수준 있는 거 질문해요. 이거가 무슨 왜 은유법이 되고 뭐 비유 뭐 어떠고 막 이런 거 질문하거든요. 수학은 아이들이 뭐 질문하는지 아세요? 애들이 뭐 가져가는지 아세요? 수학 선생님한테? 모르세요? 문제 가져가요. 문제 풀어달라고 선생님 이거 어떻게 풀어요? 가져가요. 심지어는 어떤 아이가 있냐면 막 가져가다가 그리고 돌아가요. 왜냐하면 가다가 깨달은 거예요. 영어는 아이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질문이 똑같습니다. 뭘 것 같으세요? 영어 공부 어떻게 해요? 영어 공부 어떻게 해요? 이게요. 고3까지 가고요. 어른 돼서도 똑같아요. 영어 공부 어떻게 해요가 질문이에요. 답답한 노릇이죠. 그게 왜 그러냐면요. 방법들 다 아세요. 아는데 그 체득이 안 돼서 그런 거고 편차가 많기 때문에 시작점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요. 자, 보세요. 영어가 약하다라고 생각하면요. 물론 단어는 기본적으로 따라가는 거고요. 문법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것도 굉장히 올바른 방법으로 문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가도록 하셔야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거 중간에 끝나버리면 그게 의미가 없어져 버리니까요. 자, 그래서 이번 겨울방학 동안에 우리 아이가 영어가 좀 약하다. 해석이나 이런 거 단어 갖고 좀 때려 맞히는 것 같다. 그러면 문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내세요. 끝까지 시키는 쪽으로 보내셔야 됩니다. 자, 뭐 예문 띄워놨는데요. 이제 뭐냐면요. 아주 흔하게 나오는 고등학교 예문이에요. 고등학교 교과서에 흔하게 나오는 그런 구조예요. 그래서 보시면 주어 찾고 나서 그 문법이 안 돼 있는 아이들은요. 얘 주어 찾고 나서 얘 동사라 그래요. 자꾸 우겨요. 동사라고요. 사람들이 옷 입었대요. 빡빡 우깁니다. 그럼 이제 가다가요. 제가 뭐라 그랬냐면 얘는 뭔데 그러면은요. 어디에 and가 빠졌나? 막 이러면서 오늘 갖고 접속사 아닌가? 막 이럽니다. 문법 체계가 없는 아이들은 그래요. 근데 이게 dressed라는 것이요. 원래 dress가 타동사거든요. 목적어가 없으면 얘는 분사예요. 그래서 뭐 옷을 입은 빨간 옷을 입은 사람들 이렇게 넘어가야 돼요. 근데 문법 개념이 없으면 이거는 맨날 사람들이요. 빨간 옷을 입었는데요. 머리에는요. 뭘 꽂았고요. 에? 머리 위에 뭐 뿔을 꽂았고요. 축구팀을 응원하네요. 맞아요. 그 우리 애가 보기에 해석한 것 같아요. 시험은 점수 안 나오죠. 시험은 정확도를 물어보는데 고등학교 시험은 이게 드레싱이냐 드레스드냐 이런 거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영작할 때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 배열을 할 수 있느냐를 물어보는데요. 대충 내용 단어 갖고 두드려 맞힌 걸로는 점수 50점 이상 안 나옵니다.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법을 정확히 부모님들이 중학교 때까지 착각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요. 그냥 해석이 올바른 해석인지 단어 내용을 알아서 대충 연결하는 건지 우리 아이 머리로 그거를 판단을 못 하세요. 해석이 맞네? 안 맞는 거거든요. 뒤에까지 제가 지금 나중에처럼 한 거는요. 저는 그렇게 하면은 다 다시 시켜요. 왜냐하면 점수가 안 나와요. 점수가. 그래서 문법을 갖다가 완벽하게 끝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구문훈련 거기에 맞춰서 다 일일이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요. 잘하는 친구들은요. 자, 기초가 튼튼하면 심화 문법과 구문을 동시에 훈련하라 이렇게 해놨는데요. 자, 이런 내용이에요. 다음 중 틀린 것을 고치시오. 이 간단한 건데요. 이거 내면요. 애들이 못 찾아요. 우리는요. 틀린 것 하면 무슨 생각하냐 하면요. 문법 생각해요. 무조건 문법 생각합니다. 이거는요. 내용이 틀렸어요. 이 if가 unless가 돼야 되거든요. 아주 쉽게 보시면은
그러니까 구문 해석 훈련이 굉장히 잘 돼 있는 아이들은 이런 걸 잘 찾아요. 이게 뭐냐면은 그 사진 플래시 포토그래피는 허가되어지지 않는데요. 박물관 안에서. 근데 얘가 뭐예요? 허가가 득해지지 만약에 허가를 얻는다면이 말이 안 되죠. 허가가 얻어지지 않는다면이 돼야 되겠죠. 근데 이런 거 의외로 못 찾습니다. 왜냐하면요. 아이들이요. 문법 틀린 거 찾아라 그러면 문법만 생각하지 어휘나 기본적인 구문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근데 구문을 갖다가 이 심화 구문을 이거는 제가 제 책에서 좀 쉬운 거 해놓은 거고요. 정말 심화 구문은 어떤 경우들이 있냐면 읽고 나서 저한테 물어봐요. 선생님 우리말로 조합해놓고 이게 뭔 말이에요? 그리고 물어봅니다. 그럼 제가 대답이요. 뭔 말일까? 다시 끊어읽기 해서 해석해봐. 근데 굉장히 중요한 게요. 2번 해석하면 아이들이 아 이런 말인구나 라고 이해를 합니다. 제가 안 가르쳐줘도요. 왜 그러냐 하면 첫 번째 봤을 때 그냥 우리말 해석만 했던 내용들이 나중에 다시 올바른 문법 구문 구조에 따라서 하다 보면 그 말이 갖고 있는 원래 의미를 알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좀 익숙하게 연습하는 훈련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보시면은요. 제가 이제 마지막 정리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 영어는요. 체득입니다. 매일 학습해야 돼요. 그리고요. 겨울에 스키장 가는 한이 스키장 한번 갈 계획 있어? 아, 없으세요? 어머니 너무 매정하게 바로 없으시다 그러신다. 그 혹시 가게 되시면 다른 거 말고요. 그냥 단어 공부한 거 복습 거기서 강의 들어! 노트북 켜갖고 왔으니까 강의 들어! 이러시면 안 되고요. 애도 살아야죠. 인생이라는 게 즐길 수 있는 나이잖아요. 그런데 대신에요. 복습할 거리는 갖고 가라고 하세요. 한자도 못 보고 오는 한이 있더라도요. 그 마음가짐 자체가 중요한 거고요. 간단하게 내가 보고 복습할 수 있는 거. 왜 그러냐면요. 저희 같은 영어 선생도요. 저희 사실 제가 요새는 어려워서 고1도 가르치고 고2도 가르치고 다 가르치는데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수능 끝나면 놀러 다녔거든요. 고3하고 재수생만 해서요. 수능 끝나면 놀러 다녔는데요. 놀러 갈 때 꼭 저기 영어권으로 갑니다. 하다못해 필리핀이라도. 우리 같은 선생도요. 한 2달 영어 손 넣으면 감이 떨어집니다. 하물며 배우는 학생들이 이거를 갖다가 매일 안 하고 몰아서 할 수 있다?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일 하는 거. 학생들 와 있으니까 친구들도 그거 꼭 기억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공부한 내용을 그날 정리하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이거는요. 영어뿐만 아니라 모든 과목에서 전교 1등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입니다. 공부는요. 정리학습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반드시 그날 내용 정리학습할 수 있도록 사실은요. 익숙하지 않은 아이들은 1시간 강의 들으면 정리학습이 2시간이 걸려요. 처음에는요. 익숙해질 때까지는. 그 연습을 겨울에 해놔야 학기 중에 1시간 공부한 거를 20분 안에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겨울에 힘들더라도 이 연습 시키셔야 되고요. 그 다음 단어라는 거는요. 모르는 단어, 그러니까 어려운 단어, 쉬운 단어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단어는요. 내가 알고 모르고의 차이예요. 그래서 나오는 단어는 모르는 단어는 무조건 다 찾아라. 찾아서 그 기록해 놓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단어는요. 제가 이제 저희 OT 강의에서 좀 설명을 했지만 강좌 뭐 그 구매와 관계없이 OT 강의 보세요. 아이들이요. 공부가 잘 안 되는 친구들 대부분이요. 모르는 단어를 그 지문 밑에다 써놓습니다. 그러면 복습이 안 돼요. 그 단어 다시 보겠어요? 책 전체를 봐야 되는데. 그래서 단어는 반드시 옆에다 따로 내가 전체 복습할 시간이나 문제가 없더라도 단어만이라도 복습할 수 있게 따로 정리하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영어는 그렇게 하는 친구가 잘해요. 왜냐하면 단어는 꼭 반드시 어떠한 상황이라도 다시 한번 봐야 되니까. 자, 이 부분을 좀 챙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렸지만 과제랑 확인학습은 기본적으로 꼭 해야 되는 겁니다. 확인학습이 특히요. 내가 얼마만큼 이해도를 갖고 있느냐를 확인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뭐죠? 새로운 내용들에 대한 것들도 조금 응용되는 것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게 뭘까요? 특수효과가 제가 익숙치 않아서 반복하는 만큼 결과가 온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거는 학생들만 명심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요.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시죠? 거봐!
선생님이 반복하래잖아. 너 내일부터 반복하고 매일 하고. 안 됩니다. 매일 감독이 안 되시잖아요. 감독만도 힘들어 하시는데 아이들이 어떻게 매일 하겠어요. 그래서 같이 좀 소통하고 아이들이 힘들 때 격려해 주시고 매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서로 아이에게 정말 도움 줄 수 있는 부모님이 되시고 또 열심히 노력하는 친구들이 되기 바랍니다. 아유,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자, 잠깐 이제 부가적인 설명이 들어갈 건데요. 뭐 공부하다가 뭐 어려운 내용이 있으면 이제 회사에서 만들어 놓은 카페가 있어요. 거기서 질문 올리시면 제가 이제 의무적으로 들어가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정도 내용 확인하시면 되고요. 뭐 Q&A 시간 따로 가질 네, 저희 기사도 관련해서는 구매 관련해서는 저기 밖에서 안내 데스크에서 상담 받으실 수 있고요. 학습법 관련해서 선생님께 질문 있으시면 손 뭐든지 들어주세요. 상관없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빨리 언제 집에 보내고요? 이번에 나온 교재 중에요. 네네. 중학교 1, 2학년 주제 따로 있고 학생 주제 따로 있잖아요. 네네네네. 예를 들어서 중학교 때 수학 교재가 하나도 안 나거든요. 그럼 중학교 교재를 쓰고 나서 학생 교재 지금 몇 학년이죠? 요번에 중사 졸업반이에요. 아, 그 예비 고1이 돼요. 그러면은요, 그냥 문법 제 거 듣게 하세요. 왜냐하면은 그게 어차피 제가 그러니까 설명을 처음부터 하거든요. 근데 이제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은데 처음부터 설명을 하는데 뭐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순간이 입시이기 때문에 그 극간을 갖다가 노력해서 좁혀야지 그거를 갖다가 내가 고등학생이 되는 입장에서 중학교 거를 하는 거는 그러니까 차이가 없어요. 사실은 문법이 뭐 중학교 문법, 고등학교 문법이 있는 게 아니니까 그 문법 체계에서 어휘만 조금 어려운 어휘들을 활용을 같이 하는 것뿐이니까는요. 그대로 따라오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대신에 좀 약하다고 생각하시면 문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들을 수 있는 거. 초강좌를 제가 좀 권하고 싶네요. 네. 또 다른 분 또 뭐 입시 관련도 상관없고요. 네. 인강이요. 하루에 몇 시간도 중요하고요. 중요한데 실제로는 아이들이요. 그 과목에 따라 좀 달라지는데요. 지금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한 강좌씩 하면은 이제 강좌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고요. 보통 학생들이 집중할 수 있는 것들이 전에 이제 통계에서는 30분 정도 집중할 수 있다라 그랬는데 강의 내용에 따라서 좀 다르고요. 단 일정한 시간에 듣게 하시는 게 중요해요. 이게 공부 습관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아이가 시간이 이제 저녁 때 듣기 시작했다. 그게 저녁에 효과적이다 그러면 저녁에 듣게 해주시고요. 아니면 우리 아이는 아침형 인간이라서 아침에 아이가 집중을 잘하더라 그러면 꾸준하게 아침에 듣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런데 개인적으로는요. 1시간 이상은 안 넘겼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1시간 넘어가면 게임과 같이 하고 있다라고 의심하셔도 과언이 아닙니다. 채팅이나 게임과 같이 하고 있다라고 의심하셔도 과언이 아니에요. 솔직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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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문요. 성문 종합 영어는요. 그 문법서가 아닙니다. 아시죠?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그거는 근데요. 그거는 오해가 있으신 건데요. 성문 종합학에 나오는 패턴하고요. 학교 내신에서 나오는 패턴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간과하면 안 되는 게요. 내신이요. 입시 정책에 따라서 내신 정책이 바뀌어요. 근데 지금 수능 비중이 높아지죠. 그럼 학교에서 내신 나오는 패턴이 수능과 연계돼서요. 어법이나 그 빈칸 연결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서술형에 대한 것들도 지금은 지금 수행평가 쪽으로 많이 이동을 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트렌드로 봤을 때 물론 영어 학습이라는 기본 틀에서 보면은 성문 종합이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그런데요. 하나 차이는 있어요. 지금요. 우리가 나오는 것들이요. 우리가 지금 다뤄주는 그 실제로 수능이나 우리가 다뤄주는 내용들은요. 현대 영어들이에요. 근데 성문 종합이나 원래 성문이란 책은 굉장히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그 책을 되게 영어를 그 업으로 삼는 사람으로서 되게 좋아합니다. 굉장히 고전적으로 틀에 박힌 좋은 문장입니다. 근데 언어들이 바뀌기 때문에요.
그것만 갖고는 좀 부족할 것 같고요. 그래서 조금 트렌드 따라갈 수 있는 것들을 좀 보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제는 딱 입시 체제에 맞게 그렇게 가시는 게 더 옳을 것 같습니다. 지금 1학년 올라가는 모양이죠. 또 다른 분. 네, 시간 관계상 한 분만 더 받겠습니다. 네. 네네. 네네. 그런 시스템은 아니고요. 이제 보통은요. 이제 기초 같은 경우에는 문법을 처음부터 그냥 같은 문법이 처음부터 끝까지 문법으로 끝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말이 기본이지 문법이 어느 정도 기본 스트럭처에 대한 구조가 있는 친구들한테 그 아까 말씀드렸던 뭐 이제 분사구문이랄지 뭐 이런 것들에 좀 구체적으로 쓸 수 있는 내용들을 담아놓고 그것을 갖다가 좀 어려운 구문으로 훈련할 수 있는 구문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지금 시간이 겨울방학이라는 게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구성하는 게 좋을까를 생각을 하다가 조금 실력이 좀 부족하다 생각하시 그 기준을 뭐로 보시면 되냐면요. 고2 모의고사를 풀려보세요. 고1 거는 아이들이요. 단어만 갖고도 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트럭처 구조가 없어도 풀 수 있고요. 고2 지금 뭐 11월 거나 이렇게 최근 거 1학기 거는 별 의미 없고요. 2학기 거 3학년 건 너무 어려워서 못 풀고요. 고2 2학기 거를 풀려봐서 우리 아이가 독해 파트에서 4개 정도 틀린다. 그러면은 사실은 뭐 심화하고 내신 이렇게 준비하시면 되는데 아이가 엄마 어려워. 이거 해석이 잘 안 돼라고 나온다 그러면은 초급 문법부터 문법을 다시 돌리셔야 돼요. 네. 네. 그렇죠. 그거를요,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그건 무슨 관점이냐면요. 문항수를 줄이시면 돼요. 아이들이요, 시간 안에 못 푼다라는 개념은 중학교 때 45분 수업에 익숙해서 그거를 갖다가 장시간 앉아있지를 못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그 제한된 시간이라는 것은요, 정말로 중요해요. 그래서 전체를 갖다가 못 다 풀기가 어렵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그 40분에 20문제만 풀리세요. 그렇게 해서 평가하시면 됩니다. 네. 나머지 질문들은 저희 바깥에서 또 답변해 드릴 테니까요. 밖으로 다 이제 네, 고생들 나가주시면 될 것 많으셨습니다. 같고요. 네.